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전문서적 책꽂이를 채워나갈 전문서적 가이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책은 스티븐 호킹이 집필한 시간의 역사입니다. 시간의 역사는 스티븐 호킹이 1988년에 출간한 책으로 크게 우주의 형태와 그 변화 전개, 우주 구성 요소와 그 요소들의 운동, 그리고 이런 우주와 그 구성 요소들의 운동을 모순 없이 한 번에 기술 가능한 이론의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88년에 처음 출간되어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이루어진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저자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후반부의 내용이 보강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심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사진과 사파를 첨가해서 나온 버전인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간 관계상 2장의 시간과 공간, 6장의 블랙홀, 그리고 12장의 결론만 소개하겠습니다. 2장 시간과 공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뿌리는 갈릴레오와 뉴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등장 이전에는 사람들은 물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멈춰있는 상태이고 어떤 힘이나 충격에 의해서만 그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갈릴레오 이전에는 아무도 무게가 다른 물체가 다른 속도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관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추를 떨어뜨려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입증했다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무근입니다. 다만 비슷한 취지에서 실험을 하나 진행하였는데 매끄러운 경사면에서 서로 다른 무게의 공을 굴리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갈릴레오는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비율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 데이비드 스콧은 공기가 없는 달에서 깃털과 납덩어리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여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하였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의 제1, 2 법칙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뉴턴은 정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두 사건이 공간상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 위의 탁구공이 1초 동안 같은 장소에서 두 번 튀겼다고 가정하면 선로에 있는 사람에게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시공이라 부르는 하나의 대상을 형성합니다. 공간상의 한 점의 위치를 세 개의 숫자 또는 좌표로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위치를 규정할 때 어느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마일, 서쪽으로 몇 마일, 해골고도 몇 피트씩으로 말하지 않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행성 궤도면으로부터의 거리, 달과 태양을 잇는 선과 태양을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과 같은 가까운 별에 있는 선 사이의 각도로 기술합니다. 이처럼 한 위치를 위하여 세 개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다릅니다. 사건은 세 개의 공간 좌표와 시간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를 우리는 흔히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4차원이라는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공간 좌표를 무시하거나 투시화시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재미있는 예측 중 하나는 시간은 지구처럼 질량이 큰 물체 근처에서 느리게 간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견은 1962년에 검증되었었는데 급속하게 꼭대기와 맨 밑에 장치한 정밀한 두 시계에서 맨 밑에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장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1969년 존 휠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웰머의 발견 이후 중력이 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가정하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존 미첼은 논문을 통해 충분한 질량과 밀도를 갖춘 별은 강한 중력장을 가지기 때문에 빛조차도 그 별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별의 표면에서 방출된 모든 빛은 별에 빠져나오기 전에 그 별의 인력에 의해 다시 이끌리게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체를 블랙홀이라 명명한 이유는 이 천체가 우주 공간 속에서 검은 공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별의 생성과 붕괴에 관련되어 있는데
찬드라세카르와 란다우의 연구를 통해 백석에서 중성자별의 존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찬드라세카르의 한계, 즉 태양 질량의 1.5배를 넘어서는 거대한 별의 붕괴와 관련되어 한계를 넘는 별의 경우 그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 오펜하이머의 연구에 의하면 별이 특정한 임계 반경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표면의 중력장이 너무 강해져서 빛은 별의 표면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역시 밝혀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는 없기에 빛이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 어떠한 것도 별을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은 그곳을 빠져나와 멀리 떨어진 관측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의 집합, 즉 시공의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장 결론.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이며 우주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상을 채택해 왔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1장에서 언급된 무한한 거북의 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주를 설명하고 기술하려던 가장 오래된 이론적 시도는 절대적 존재에 의한 제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규칙성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많은 규칙성과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은 과학 이론의 진전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철학자들이 과학을 포함하였던 것과는 달리 19세기, 20세기부터 과학은 극소수의 전문가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철학은 자신들의 연구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철학에 남겨진 유일한 임무는 언어 분석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론의 발견을 위해서는 철학자, 과학자, 일반인 모두 각자의 폭넓은 원리로서의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의 역사는 고대부터 최근 1990년대까지의 물리학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대중과학서이니만큼 이론마다의 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론들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읽어보시려는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물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람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전문 서적 게시물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